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사람들 사는 별별 이야기만 듣다가 이번엔 저도 세상에 둘도 없는 제 아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전 남편은 여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자를 만나면 당연히 결혼해야 하는 줄만 알고 미련하게 전 남편의 여자 문제를 눈감아줬었어요. 그런데 제게 미안할 짓을 하면서도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적잖은 실망을 한 후 헤어짐을 결심했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겨우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뱃속에 아이부터 찾아온 겁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자 전 남편은 제 예상과 달리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분명히 딸일 거라며 딸이 태어나면 좋겠다 간절히 바랬죠. 남동생만 둘인 집에서 태어난 장남이라 결혼하면 딸이 꼭 갖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배가 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지도 못하게 그 해에 결혼식도 올렸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뭐가 됐든 뭐든지 사다 바쳤죠.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바람과 다르게 아이는 사내 아이였고 남편은 크게 낙심했어요. 물론 딸딸딸 노래를 불렀으니 아들이면 실망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제 핏줄이고 어떻게 보면 장남의 장손이니 딸만큼은 아니어도 좋아하긴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이 나온 것을 보고 남편의 표정은 차게 식었고 제게 수고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여보, 아이 이름부터 지어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도 아들 이름은 아빠가 지어야지. 지혜, 은지, 현이 중에 하나 골라 쓰던가.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는커녕 아이 이름도 짓지 않던 남편은 딸이 태어나길 바라며 지어놓은 딸 이름 중 하나를 쓰라고 무심히 말하더군요. 아무리 딸이 갖고 싶었기로써니 아들도 제 자식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결국 아들은 제 아버지께서 명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뒤늦게나마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눈에 띄게 집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일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죠. 아이가 처음 배밀이를 할 때도, 처음 기기 시작했을 때도,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여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딸을 바랐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애 태어나고 한 번을 품에 안아보지도 않아? 내가 말했잖아. 아들 놈들은 시시하고 징그러워서 싫다고. 안 봐도 뻔하지. 나 같은 놈이나 나왔겠지. 당신 닮아서 더 신기하고 더 예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딸이 좋다. 그렇게 말했잖아. 네 자식의 애비사랑 못 받아 서글픈 거면 딸을 낳아. 그러면 되잖아. 제가 아무리 하소연하고 부탁을 해봐도 남편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 노력이 5년째에 달했을 때 저도 더는 안 되겠다고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무척 어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남편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하지 않던 실수도 하곤 했어요. 긴장한 건지 식탁에서 물컵을 엎고 눈치를 본다거나 혼자 대소변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나이인데도 제 아빠가 있으면 이불에 오줌을 싸거나 부르면 놀라서 딸꾹질하기 바빴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아들을 더욱 질책하고 힐난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같은 회사에 있던 격리 중 하나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이 뻔히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들이 있으니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황당하게도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 남편 쪽이었어요. 갈라서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뭐 애틋한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
결혼한 지 5년인데 그럼 뭐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살아? 지금 당신은 나한테 이혼 요구를 할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하는 거야. 모르겠어?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하느니 지나가는 개한테 엎드려 절을 하겠다. 집에 있는 여편네가 애 핑계대고 그렇게 퍼져 있으니 남자가 바깥으로 눈이 안 돌겠어? 수자가 그러는데 당신이랑 그 여자 간통죄로 넣을 수도 있다더라? 내가 그거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처제랑 손잡고 집어넣어 보시든가. 그 길로 명준이 양육권은 뺏기고 죽을 때까지 아들 못 보고 살고 싶으면 얼마든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명준이를 내놓으라는 거야? 괜히 허튼 수작 부리면 당신한테도 좋을 게 없다는 거야. 나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 그거 몇 개 뺏긴다고 인생 달라지지 않겠지만 가진 거 없는 당신은 명준이가 인생이 전부 아니야? 내가 당신 인생의 전부를 뺏을 수도 있다는 거라고. 어떻게 명준이를 가지고 협박을 해? 당신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피차 귀찮은 짓 하지 말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나갈 사람은 얼른 나가자. 어? 남편은 아들에 대한 욕심은 눈꽃만큼도 없으면서 조건 없이 이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죠. 정말 치가 떨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애 핑계로 퍼져 있어 여자 같지 않아 다른 여자를 품었단 소리에 자존심도 상했지만 한 번도 아버지 정을 준 적도 없는 애를 수단 취급하는 게 더 화가 났죠. 결국 저는 아들의 양육권을 받기 위해 남편의 행실을 문제 삼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애랑 같이 살 방이라도 얻으라고 준 돈으로 새방을 하나 얻어 살았죠. 그 뒤로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고단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대개는 저를 써주는 곳이 식당이라 종일 뜨거운 증기와 온갖 음식 냄새가 가득한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아들 하나로 생각보다 살만하단 생각을 하며 살았고 그 생활이 점차 익숙해지니 밖으로 나도는 전 남편을 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었고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그렇게 쉽게 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면서부터 다른 친구들과 자기 삶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긴 하지만 아빠가 있을 땐 아빠에게 잘 가지도 않고 무서워하기만 했으면서 남들이 가진 아빠를 보니 부러웠는지 점차 전 남편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에게 정이 없는 전 남편은 처음 몇 번 제 성화의 아들을 만나러 오다가도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로는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소문에 의하면 그때 그 경리랑은 또 헤어지고 고모님 소개로 만난 여자랑 재혼했다더라고요. 그 사이에 애가 태어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이 아쉽지 않아 보지 않는 거겠죠. 사춘기에 들어선 아들은 가난한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함께 걷게 될 때면 멀찌감치 떨어져 남처럼 굴었고 제가 지나가다 붕어빵이라도 먹을까 물으면 주변 눈치를 보다 아무도 없어야 그제야 함께 서서 먹곤 했죠. 어느 더운 여름날엔 씻고 나와 선풍기로 머리카락을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대뜸 신경질을 부리며 그러는 거예요. 아, 엄마는 제대로 씻은 거 맞아? 왜? 무슨 냄새라도 나? 엄마한테는 항상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온갖 반찬 다 섞인 냄새 때문에 미치겠단 말이야. 뭐? 아무도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없던데. 저는 아들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연신 살냄새를 맡으며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코를 박고 킁킁거려도 비누 냄새밖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른 엄마들은 좋은 화장품 냄새가 나던데 엄마는 왜 화장품도 안 발라? 화장품은 무슨 다 필요한 사람이나 바르지 엄마는 그런 거 필요도 없는데. 좀 다른 엄마들처럼 평범하면 안 돼?
화장도 안 하니까 엄마만 할머니 같잖아. 저라고 남들이 다 바른다는 로션 스킨 안 사고 싶었을까요? 그 비싼 걸 매번 소모할 때마다 사게 되면 그만큼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게 줄어드니 그런 건데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들은 제가 학교에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은 한참이 지난 후 책가방 밑바닥에서 구겨 나오기 일쑤였어요. 전화번호도 엉터리로 적어내서 의도치 않게 학교 연락을 받지 못한 때도 있었고요. 초등학교 졸업식도 날짜도 모르고 있다가 아이를 같은 학교에 보내는 지인을 통해 알고 갔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건 그렇다고 애가 불량하게 엇나가는 건 아니었고 공부도 썩 잘하는 편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의 16살 생일날이었어요. 그날 아들은 전에 없이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에게 자기 생일턱을 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달라고 해봤자 돈이 없다는 거라니 제게 돈 달란 소리도 별로 하지 않았던 녀석인데 생일이라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하니 저는 10,000원짜리를 한 장 내어줬거든요. 제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건데 저는 그 돈이면 애들 자주 가는 PC방도 가고 간식도 사 먹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걸로 뭘 하라고? 어? 부족해? 아유, 어쩌지? 엄마가 지금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아, 됐어. 그렇게 아들은 실망 가득한 얼굴로 짜증을 내며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아들의 뒷모습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에 언젠간 집도 사야 해서 적금을 무리하게 넣고 있던 상황인데다가 그 와중에도 애 학원은 하나 넣어야 한다고 해서 넣고 하다 보니 생활비가 정말 빠듯했어요. 그런데 생일마저도 그렇게 돈으로 아들을 실망하게 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일터에 가서 사장님께 사정해 얼마간 가부를 받아 아들의 학원 앞에 서서 기다렸죠. 학원을 끝내고 친구들과 함께 나서는데 저를 보고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쳐 버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이 아침에 있었던 일로 화가 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황급히 뒤쫓아가서 아들의 손에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꾸깃꾸깃 접어주었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너무 늦게 오지 말고. 그날 아들은 밤늦게 집에 돌아왔고 그래도 50,000원이면 친구들이랑 실컷 놀고도 남았겠다 싶어서 잘 놀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제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아까 줬던 50,000원을 그대로 내던지며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학원까지 찾아와서 이딴 냄새나는 돈 달랬어? 뭐? 아, 쪽팔리게. 거기서 왜 아는 체를 하냐고. 내가 모른 채 했으면 눈치껏 모른 척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찾아오려면 옷이라도 제대로 좀 입고 오던가. 다른 엄마들처럼 치마 입고 화장품 바를 거 아니면 적어도 일하다 온 것처럼 후줄근한 옷은 입고 오지 말았어야지. 아, 엄마 옷이 뭐가 어때서 명준아. 그것도 다 나름 질도 좋고 이쁘대서 산 건데. 사긴 뭘 사. 할머니가 주고 이모가 주고 다 얻어다 입은 거면서. 아, 진짜 쪽팔려. 이럴 거면 왜 날 키웠어? 차라리 날 포기했었어야지. 까짓 거 그냥 바람난 아빠랑 그 여자 고소해버렸으면 엄마는 돈 받아 줬고 난 돈 많은 아빠 따라가서 좋았을 거 아니야. 한 번도 아들에게 이혼 사유를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제가 친정에서 엄마랑 동생이랑 하던 이야기를 엿들었는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차라리 아빠한테 보내지 그랬냐. 그게 더 나았을 거란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저는 저대로 화가 나서 해서는 안 될 말로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너네 아빠가 어디 널 데리고 가고 싶어 한 줄 알아? 너네 아빠는 널 데려다 키울 생각도 없었으면서 널 가지고 날 협박한 사람이야. 너도 네 아빠를 얼마나 무서워했는데. 나도 네 아빠가 원했으면 너 보냈을 거야. 아들은 제 말에 충격받은 듯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제야 굳이 할 필요 없는 이야기까지 해버렸다 또 자책했죠. 그 일로 며칠간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내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명준이 나한테 보내. 그게 무슨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야? 명준이를 왜 당신한테 보내? 당신 솔직히 명준이 키울 능력 안 되잖아. 명준이 다니는 학교에 수학 선생이 내 동창이더라. 명준이 전교 상위권에서 논다며. 아쉬운 수학만 좀 과외 붙여주면 금방 최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거라던데. 당신은 애 학원 하나 제대로 안 보내고 뭐 했어? 뭐? 학원은 보내고 있어. 학원이라고 뭐 다 같은 학원인 줄 알어? 됐고, 다음 주에 사람 보낼 테니까 명준이 짐이랑 챙겨 보내. 다짜고짜 이게 무슨 경우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헤어질 때까지만 해도 안아주기는커녕 손 한 번 잡아준 적도 없으면서 왜 갑자기 명준이를 욕심내냔 말이야. 갑자기 살다 보니 핏줄이 끌려 그런다. 학교 선생들 사이에서도 알아주는 가정 형편 어려운 집애라는 거 알아? 내 자식이 아쉽게 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그냥 두고만 봐? 잔말 말고 보내. 전 남편은 그렇게 속 시원한 해명도 없이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애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애를 보내라는 그 꿍꿍이가 궁금했지만 따지고 보면 전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죠. 제가 아들과 문제없이 지내고 있는 상황이면 개소리하지 말라며 무시했을 텐데 마침 돈 때문에 아들과 갈등을 겪고 있던 터라 전 남편의 말이 귓전에 들러붙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애랑 떨어져는 못 산다. 나중에 아들이 다 이해해 줄 거라며 말렸지만 아들이 가난을 얼마나 치가 떨리게 싫어하고 저를 원망하는지 아는 저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보내야 하나, 그러면 아들 없이 나는 어쩌나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아빠한테 보내줘. 명준아, 아빠한테 가서 제대로 된 학원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살고 싶어. 결국 아들이 원하니 아들의 미래를 위해 남편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보내려니 가슴이 찢어지게 괴롭더라고요. 그 무심하고 매정한 놈은 저와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등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어쩌나, 앞으로 내 새끼 커가는 것도 못 보고 어쩌나 그랬죠. 뒤늦은 깨달음이지만 본인 인생은 남편이든 자식이든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놓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든 사람은 어디론가 떠나기 마련인데 내가 기대고 있던 사람이 사라지면 말도 못하게 힘들거든요. 그걸 알았더라면 전 아들을 키우면서도 혼자 자립해서 서서 사는 법을 배우려고 했을 겁니다. 남편에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지난달에도 못 만났잖아. 이번 달에는 만나게 해줘. 내가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냐? 명준이가 안 가겠다는데 어떡해? 아무리 그래도 걔가 그렇게 모진 애가 아니야. 내가 못해준 게 많아도 그렇지. 그래도 엄만데. 명준이가 날 안 보겠다고 했다고? 그래, 네 등살에 내가 못 살겠다 싶어. 제발 니네 엄마 좀 만나고 와라 하는데도 네 이야기만 나오면 입도 꾹 다물어 버리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날이 수개월이 지속되면서 제 삶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아들이란 삶의 목적이 사라지다 보니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내 미래가 근사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틀어져 버린 아들과의 관계가 다시 개선될 것 같지도 않은데 힘들게 살아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어요. 저를 위해 사는 법을 몰랐던 저는 그 뒤로 매일 밤 술이 없으면 잠드는 게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죠.
술병이나 일하던 가게에도 나가지 못하게 됐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집안에선 한 걸음도 나서지 않았어요. 너 죽으려고 그래? 너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뭘 알아? 엄마는 자식 떼어놓고 산 적 있어? 명준이 고작 16이야. 내가 16년을 내 품에서 끼고 살았는데 나 이제 어떡해? 엄마, 나 이제 못 살 것 같아. 명준이 못 보고 살 의미가 없다고. 이게 진짜 내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못 살긴 뭘 못 살아. 다 사라져. 아무리 자식 한다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은 결국 자기 목숨줄 챙기는 게 본능이라고. 살려고 마음먹으면 살지 왜 못 살아. 지 아빠 돈이 좋아서 쪼르르 쫓아간 놈. 그래서 평생을 저만 위해 산 엄마도 모른 채 하고 가버린 놈. 그만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네 인생 좀 살아. 엄마, 여동생 그리고 지인들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애원하듯 설득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매일 찾아가지 않으면 갑자기 죽어 발견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잠도 설쳤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그렇게 민폐를 끼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햇빛도 좀 보고 살라고 저를 억지로 집 밖으로 끌어낸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명준 엄마, 나랑 어디 좀 가자. 거기 가면 명준 엄마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유, 됐어. 어딜 갈 기력도 없고. 딱 한 번만, 내가 두 번째는 부탁 안 할게. 딱 한 번만 내 말 들어주면 이렇게 귀찮게 자주 찾아오는 일도 없을 거야. 응? 결국 그 지인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집을 나선 게 반년 만이었어요. 지인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바로 보육원이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사정 때문에 맡겨진 아이들 30명 정도가 사는 곳이었죠. 연령대는 갓난쟁이부터 곧 독립을 앞둔 고등학생까지 다양했는데 새해맞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애들에게 떡국을 끓여주는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새삼스럽게도 세상에는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에 사는 애들이 많구나 싶더라고요.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니 지인 말대로 잠시간 아들 생각을 내려놓고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이에게 자꾸 눈길이 갔어요. 딱 아들과 동갑내기인 사내아이였는데 아들과는 딴판인데도 어쩐지 이상하리만큼 자꾸 마음이 가는 겁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슬며시 웃으며 가볍게 목례하는데 저도 모르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죠. 참 예쁜 애들이지? 그렇네. 딱하다. 쟤들도 저렇게 예쁜 애들을 두고 갔을 부모도. 세상살이 어디 뜻대로 돼? 세상에 저런 애들도 많고 저런 애들 두고 간 부모도 많아.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자식들 떼놓고 나 몰라라 사는 부모도 있고 개 중엔 고군분투하면서 언젠간 애들 데려와야지 하고 악바리로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명준 엄마야,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 그래야 나중에 명준이 다시 만나지. 살다 보면 시간으로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더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까지 보육원에 있던 애들 생각을 하느라 미처 술 마실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그 뒤로 저는 자주 보육원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다 자연히 제가 마음이 끌리던 아이와도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애는 6살의 입소에 어느덧 보육원 내에서도 대장 노릇을 할 만큼 자랐더라고요. 이제는 선생님을 도와 애들 통솔도 하고 참 바르게 잘 자랐다고 했죠.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데 왜 저렇게 예쁜 아이가 입양을 가지 못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아마 보육원 봉사활동 가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안에 예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할 아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추운데 얼른 들어가 있어. 내가 할 일인데. 여기선 봉사자님께서 해야 할 일, 제가 해야 할 일이 구분돼 있지 않아요.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인데 쌓인 눈 치우는 일 정도는 저도 할 수 있고요. 날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셔서 쉬세요. 아까부터 밖에 계셨잖아요. 전날 내린 눈으로 마당에 눈이 한가득 쌓인 어느 날이었어요. 마당이며 지붕 주변 나무까지 온통 새하얀 눈밭이던 그 위에서 아이가 했던 그 말이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지요. 저는 그날 적어도 이 아이가 독립해 나갈 때까지는 이곳에 와서 지켜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큰 영어 대회를 나갔다가 상을 받은 날이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줄은 알았지만 학원 교육 하나 없이 그렇게 큰 상을 받을 만큼인 줄은 몰라서 놀랐거든요. 그런 상은 천재거나 학원 교육을 받은 아이들만 받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육원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던 도중 아이가 부상으로 받은 해외 연수 기회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기회를 왜요? 아무래도 경비 지원은 다 해준다지만 자잘하게 드는 돈도 있으니 거절한 거죠. 가면 또 어때? 다른 애였으면 갔을 거예요. 의찬이가 속이 깊어서 괜히 원에 돈 가져다 쓰기 싫어서 그렇지. 의찬이가 좀 빨리 철이 들어버리긴 했어. 이럴 땐 그냥 눅 땅 깎고 갔다 오는 게 좋은데. 아이가 돈 때문에 거절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쓰여 원장님과 이야기해서 제가 돈을 좀 후원하기로 했어요. 부상으로 항공권과 식비, 숙박이 다 해결이 되는 거라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고 아이가 이번 기회에 더 큰 세상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했거든요. 원장님께는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는데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야 한다는 원장님의 교육 방침 때문인지 결국 아이가 알게 되었죠. 원장님께 전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 의찬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너무 참지만 말고 하고 싶다고 말도 하고 살고 그래야 돼. 저만 그런 걸 누리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누린다고 해서 가재미 눈으로 볼 사람들이면 무시해도 된다. 여기선 너가 미국 간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말고 잘 갔다 와. 알았지? 가서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가지고 싶었던 것도 사보라고 넉넉하게 돈을 쥐어 보냈는데 2주간의 해외 연수를 끝내고 돌아와 아이가 몰래 저에게 뭔가를 내밀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미국에서 제 장갑을 사온 거예요. 자기 거 사라고 쥐어 보낸 돈은 보육원 선생님들과 애들 과자로 돌아왔고 자기 몫으로 산 것은 하나도 없었죠. 그 와중에 제 것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었게요.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뭘 이런 걸 다 챙겨. 그냥 이거 넣었어. 나는 장갑 쓸 일도 없어.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면 되는데. 겨울이 되면 길이 얼어서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면 더 위험해요. 저야말로 장갑 안 써도 괜찮으니까 꼭 써주세요. 아이, 정말 괜찮은데. 만약에, 저한테도 엄마가 있었으면 꼭 봉사자님 같은 분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항상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게 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저렇게 귀한 말을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내가 베푼 것이 저렇게 고운 말로 되돌아올 때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후로 저희는 부쩍 가까워졌고 제가 아이를 잘 챙기고 아이가 저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며 주변에서도 엄마 아들 하면 되겠다는 말을 농처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 엄마 아들하게 되었고 대내외적으로 제 양아들이 되었죠. 저는 보육원에 다니면서 그리고 그 아이와 친밀해지면서 아들을 보낸 마음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한 번씩 만나달란 요구를 했었는데
아들은 한 번을 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울적한 마음에 보육원을 찾으면 어떻게 귀신같이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그날은 유달리 더 신경 써서 제 말을 들어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 울적한 마음도 쉽게 털어내버릴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간 터라 사실 아이에게 드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필요한 돈도 있을 거고 이제 막 성인이 되었으니 하고 싶은 것도 참 많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 제가 그동안 아들을 위해 들어놓은 만기 적금 통장을 깨고 양아들에게 주었어요. 양아들은 두툼한 돈봉투를 받자마자 놀란 듯이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나가면 돈 쓸 일도 많을 텐데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다 써. 아니요, 엄마.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게다가 저는 돈도 필요 없어요. 장학금도 받았고 기숙사 비용도 그렇고 다 지원 받았는데요. 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대학 보내면 등록금이 전부가 아니라더라. 뭐에 돈이 들고 뭐에 돈이 들어서 숨만 쉬면 돈이라던데. 가자마자 아르바이트도 할 거라 저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엄마 쓰세요. 이 돈은 내가 가져가도 못 쓰는 돈이야. 네? 나한테 아들이 있었단 거 들었지? 그 아들 대학 가려고 주려고 어려서부터 모은 돈이야. 근데 그 아들은 돈 많은 지아빠 따라가서 이 돈이 아쉽지도 않은지 그 뒤로 날 한 번도 안 찾더라.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 주려고 했는데 졸업식 축하한다 문자에도 답장 하나 없는 게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지만 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러워서 내가 이 돈을 기쁘게 줄 수가 없더라고. 그럴 바에야 너한테 주고 뿌듯함이라도 가지고 싶다. 너는 적어도 이 돈의 의미를 아니까 의미 있게 잘 써줄 것 같아서. 엄마, 그래도 이건... 괜찮아. 대신 너만 괜찮으면 앞으로도 종종 연락 좀 잘 해줘. 나는 너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즐거워서 참 좋아. 양아들은 끝까지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 손의 끝까지 그 돈을 잡아주고 돌아섰어요. 친아들에게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한 일인데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요.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 아이가 이젠 그 돈으로 자기 인생을 좀 즐기고 많은 걸 배웠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돈을 허투루 쓸 애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뒤로 양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엄마, 점심은 드셨어요? 엄마, 어제 비가 엄청 왔던데 거긴 좀 어때요? 엄마, 내가 MT 갔는데 진짜 맛있는 오징어를 팔더라고요. 그거 진짜 맛있는 거라 집으로 보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랑 맛있게 나눠 먹어요. 그렇게 정말 아들처럼, 아니 아들보다 더 신경 써서 매주 전화해주니 매일매일이 즐겁더라고요. 한 번씩 고향으로 내려올 때마다 같이 보육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함께 여행도 가면서 정말 친모자처럼 지냈습니다. 누가 보면 의심할 여지도 없는 모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분증, 은행 계좌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겁니다. 뭐 별거는 아니고 필요한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나 믿고 좀 보내줘. 아니, 널 못 믿는 건 아닌데 갑자기 그런 걸 달라니까. 꼭 필요해서 그래. 엄마한테 피해 주려는 거 아니니까, 어? 아무리 그래도 제 개인정보를 그렇게 선뜻 줘도 되나 싶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서는 한사코 만류하더라고요. 어머, 아무리 그래도 친자식도 아닌데. 아니, 친자식이라도 그래. 나는 우리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달라고 하면 아들이어도 안 주겠네. 은행 계좌랑 비밀번호까지 왜 달래? 그게 필요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가? 그래, 연목씨,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하지만 그동안 양아들이 제게 보인 호의와 마음은 절대 거짓이 아니었고, 만약 큰돈이 필요해서 한 일이라면 차라리 노동을 했으면 했지 제게 사기를 칠 애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아들이 요구한 정보들을 모두 넘겨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양아들도 친아들도 30대가 되었는데 느닷없이 친아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만이라 처음엔 그 번호로 연락이 온 것을 보고 믿기지 않아 전화를 놓칠 정도였죠. 갑자기 만나자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뛰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요? 그거 너무 잘 됐다. 잘 된 건가? 아니,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17년 만에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니까 좋은 마음도 있지만 솔직히 좀 당혹스럽고 그래. 당혹스러울 건 또 뭐예요? 아들이 보자는데. 엄마, 아들 되게 보고 싶어 했잖아요. 보고 싶어 하기는 못된 놈이 지금껏 지엄마한테 연락도 한 번 없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러나 싶지. 아들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이번 기회에 가서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도 다 하고 와요. 그러지 말고 내일 나랑 백화점 가는 거 어때요? 오랜만에 아들 만나는데 근사하게 입어야지. 양아들은 한사코 됐다는 저를 백화점에 데려가 평생 입을 일이나 있을까 싶었던 화사한 원피스를 골라주었어요. 생전 그렇게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큰 돈을 옷에 써도 되나 망설이는 저를 대신해서 계산도 했죠. 됐다고 돈이라도 뽑아주려는데 표정을 굳히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들이 옷 사준다는데 그걸 돈으로 줘요.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싸잖아. 자꾸 내 선물을 그렇게 빚지는 마음으로 받으면 저도 너무 섭섭해요. 나는 엄마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찾는 건데 너무 남 같잖아요. 저는 어버이날에, 명절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고 올 때마다 엄마가 저를 위해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밥상을 차려줘서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거에 비하면 이깟 돈 몇 푼 쓰는 거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고 가는데 어찌나 고맙고 감동이던지요. 그러다 저는 문득 화장품을 파는 곳에서 잠시 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화장하지 않고 늘 몸에서 음식물이 뒤섞인 쓰레기 냄새가 나서 싫다던 아들의 말이 떠오른 거예요. 저기, 의찬아, 어? 혹시 말이다. 내 몸에서 무슨 냄새 나진 않아? 냄새? 무슨 냄새? 샴푸 냄새? 아니, 음식 냄새라든지, 기분 나쁜 그런 냄새 같은 거. 아니, 전혀. 그래? 그럼 다행이고. 양아들의 말을 들으니 다행이다 싶어 안심이 되긴 했는데, 지난날 어린 아들 입에서 나온 그 말 때문인지 쉬이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양아들이 저를 끌고 가더니 과하지 않고 비누 냄새처럼 은은하게 기분 좋은 향수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참, 나한테서 이런 향기가 난다니 좋기도 좋다. 그때 걔가 그래서 그랬나 싶기도 하네. 음식 냄새 풍기고 다니는 엄마가 창피하기도 했을 거야. 어려서 그랬을 거예요. 음식 냄새 풍기는 엄마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그렇게 저는 양아들의 도움으로
멀끔한 모습으로 17년 만에 친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참 멋지게 자랐더라고요. 제 아빠를 닮아 키도 크고 내 품에 자랐으면 저렇게 귀티가 나게 잘 자랐을까 싶게요. 잘 사신 것 같아 다행이네.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 마지막 떠나는 날까지도 엄마한테 감사하다 말 한마디 못하고 간 게 미안해서 그 후로도 연락하기 어려웠어.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어떻게 지냈어? 네 아빠한테 물어도 통 네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어. 그리고 이거 아들이 제게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청첩장이었어요. 결혼은 했는지 묻고 싶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내심 반가웠습니다. 아빠는 말하지 말랬지만 그래도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 시간 되면 보러 와. 어? 가야지.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그렇게 아들과 오랜만에 만나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돌아오는 길이 왜 그렇게 씁쓸하고도 쓸쓸하던지요.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건 알지만 결혼한다며 제게 하는 말이 시간 나면 한번 참석해달라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키웠던 시간만큼 떨어져 지낸 시간도 길다지만 그래도 내심 그 혼주석에 내가 앉을 수는 없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 날이 왔고 그때 아들을 만났을 때 입었던 옷을 입고 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던 아이도 어찌나 곱던지 참 다행이다 했죠. 아유, 우리 명준이 참 멋지다. 신부가 참 예뻐. 왔어? 아이, 명준아. 이 자식 진짜 결혼하네.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는데 결혼식 날이라 그런지 정신없이 바빴고 아들 지인들이 끼어드는 바람에 이도 저도 못하고 서 있게 되었죠. 제가 센스 있게 바로 빠져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에 곁에서 뭉그적거리다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은 거예요. 어머니신가? 아니, 우리 엄마는 저기, 어쩐지 한복을 안 입고 계시길래 이상하다 했어. 죄송합니다. 그럼 이따 보자. 먼저 들어가 있을게. 아이고, 기어이 여기로 오네. 명준 엄마도 있는데 당신이 여길 왜 와? 그럼 내가 와야지 누가 와? 조용히 있다가 밥이나 먹고 가. 괜히 애 곤란한 상황 만들지 말고. 내가 무슨 곤란한 상황을 만든다고. 전 남편은 꼭 제가 사고를 칠 것처럼 굴었는데 제가 어디 다른 곳도 아니고 아들 결혼식장에서 그럴 일인가요? 그런데 그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뒤돌아서 대답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대답을 한 사람이 저 말고 그동안 명준이를 키운 그 새엄마라는 여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일인가 싶고 아는 사람만 분위기가 싸해지는 순간이 만들어지고 말았죠. 아는 사람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고 이걸 어쩌나 싶었던 순간이었어요. 엄마! 아이 참, 내가 부른 줄 알았어? 의찬아. 성 과장님도 오셨어요? 일이 있으시다더니. 일이 해결돼서 왔지. 그래도 고 과장님 결혼식인데 와야지. 그런데 어머님께서도 고 과장님 잘 아시나 봐요? 같이 오시고. 예? 그게... 가끔 만나 뵀었죠. 성 과장님 어머님이랑. 그렇죠, 아주머니? 그래, 그랬지. 그래서 왔지. 알고 보니 아들은 양아들과 같은 회사, 같은 동료였고 양아들도 그 자리에 초대받은 겁니다.
아들이 어느 회사에 다녔는지 말해주지 않았고 저도 제가 받은 청첩장을 양아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니 그때까지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우연이었어요. 다행히 양아들의 등장으로 순간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자연스레 풀어졌지만 저는 아들 입에서 나온 아주머니라는 말에 목이 메더라고요. 친아들 결혼식에 가서 친엄마 행세도 못하고 아들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려본 적이 있나요? 게다가 사정도 잘 모르면서 그 사정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려던 아들의 태도가 섭섭하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낳아준 엄마, 길러준 엄마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고 무슨 문제가 된다고. 괜히 속상한 마음에 그런 원망도 들었지만 정신 차리고 나니 그게 당연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대신해 화촉점화를 하고 나를 대신해 전남편 옆에 앉아 휴지로 눈물을 찍어 누르는 그 여자를 보면서 괜히 왔다 그랬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조차 눈치 보이는 자리인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오지 말 것을. 그러면서 눈물도 꾹꾹 눌러 참으면서요. 알고 보니 전남편은 재혼한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뒤늦게 아이는 있어야겠다 싶던 전남편이 아들을 욕심내서 데려간 거죠. 그 여자도 그렇게 나쁜 계모는 아니었는지 아들에게 엄마로 인정받고 잘 사는 모양이었어요. 결혼식 후로 아들에게 따로 받은 연락은 없고 오히려 양아들과 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양아들도 자기 회사 동료의 친모가 저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는데 결혼식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들은 따로 뭐라 말은 없더랍니다. 고 과장님, 엄마를 마지막 인사하듯 결혼식에 부르고 지금까지 연락 없는 걸 보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친아들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온전히 엄마 인생을 좀 사세요. 그러면서 양아들이 제게 뭔가를 보여줬는데 휴대전화로 보여준 거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숫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것은 제 이름으로 된 주식계좌였는데 13년 전 제가 양아들에게 대학 생활에 쓰라며 준 돈을 굴려 무려 5억에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 큰 돈이 내 돈이란 말이야? 내가 이걸로 머리 좀 아팠지. 그래도 틈틈이 공부 많이 해서 엄마한테 몇 배로 돌려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뭐 나도 덕 좀 받고. 세상에, 그 돈이 이렇게나 커진다는 거야? 어떡해? 엄마가 모르는 세상이 아주 많더라고요. 굳이 주식 세상 배울 필요는 없고 이제 이 돈으로 좀 더 편하게 살아요. 나는 이 돈으로 엄마 평생 살만한 집부터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큰 돈이 제 돈이라는 것이 믿기지도 않았고 2억도 안 되는 구축 아파트에서 사는 저로서는 그 큰 돈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넝쿨째 굴러들어온 복이라고 하겠지만 그때 제가 넘긴 개인정보가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나요? 그래도 내가 이 돈을 받을 순 없지. 내가 너한테 준 돈이고 그걸로 네가 만들어낸 건데 이게 어떻게 내 돈이야.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받은 거예요. 나 그때 이 돈 한 푼도 안 건드리고도 사라졌다니까. 내가 필요 없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엄마가 나를 진심으로 아들로 생각하며 반겨준 거, 그거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낸 결과예요. 그래도 너무 커. 그러면 조금만 받을게. 나머지는 너 알아서 써라. 내가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사는 집도 충분한데. 그러면 이거 받고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좋겠는데. 부탁? 부탁이야 그냥 말해도 들어주지. 이렇게 큰 돈 없이도 다 들어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그럼 우리 진짜 가족 되면 안 돼요? 진짜 가족? 양아들은 자신을 입양자로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이 된 마당이라 제 밑으로 입양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양아들의 제안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뭐 하나 안 하나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나도 법적으로 엄마가 있었으면 싶기도 하고 어려우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도 이 돈은 받아줬으면 싶은데. 나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너야말로 괜찮겠어? 괜찮다니요. 저야 당연히 좋죠. 그렇게 저와 양아들은 법적 모자지간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두고 여동생이나 지인들은 기뻐하면서도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 명의로 그렇게 큰 돈을 가지게 된 거면 결국 훗날 자기가 유산으로 받게 될 재산이니 계산을 한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러래도 아니지만 애초에 제가 그 돈에 욕심이 없어 그런지 그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에 그 남은 재산이 얼마간이라도 친아들이 아닌 양아들에게 간다고 하면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처럼 엄마 아들하고 지내면 그만이지 굳이 법적으로 얽혀야 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적 가족이라는 게 괜히 힘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평생 법적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던 아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은 그만큼 평생에 한이 될 만큼 필요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양아들을 양자로 입양한 것을 지금까지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뒤로 저희는 더 친밀하고 돈독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양아들 덕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최고로 좋은 가정가구도 넣어보고 호강하며 살고 있고요. 양아들이 있는 지역으로 온 건데 떨어져 사는 것도 그렇고 같이 살면 또 얼마나 같이 살아보겠냐 싶어 양아들도 집으로 들여 함께 살게 된 것이고요. 매일 아침 양아들을 위해 아침을 차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 사이 양아들에게도 우리 사연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받아들여주는 좋은 여자가 생겨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제 곧 며느리 볼 일만 남았어요. 팔자에 없을 것 같았던 호사를 누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밖에서 같이 외식을 하고 나가던 중 우연히 친아들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어? 아이,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아이, 고 과장님, 어머니랑 외식 나왔어요. 아, 어머니, 되게 다정한 모자지간 같네요. 둘이서 따로 만나 밥도 사 먹고. 원래 모자지간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때 양아들에게 급한 전화가 왔고 양아들이 급하게 회사로 들어가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친아들은 알만한 사정이라는 듯 얼른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양아들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지 못하고 가는 게 마음에 쓰이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유, 무슨 걱정이야.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그래도 지하철에 버스에 한 번에 가는 거 없어 갈아타야 하는데 엄마 비싸다고 택시 안 탈 거잖아요. 에이, 걱정 마셔요. 엄마는 내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럴래요? 그러면 믿고 가볼게요, 고 과장님. 믿고 말고가 있나요? 제가 친아들인데. 아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언제든 내 아들이 아니길 부정만 하던 아이가 갑자기 저렇게 나오다니요. 그렇게 아들 부부의 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내내 며느리란 아이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괜히 내가 짐이 됐나 싶어 가시방석이었는데 다행히 금방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여기 살아? 얼마 전에 이사 왔어. 여기 되게 좋은 곳인데 재혼하신 분이 능력이 좋으신가 보네. 재혼? 아유, 재혼이라니. 나 재혼한 적 없다. 네? 아이, 그러면 성가정은 뭔데? 성가장 아버지랑 재혼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의찬인 내가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지.
순간 같은 회사 동료라는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었는데 주책맞게 이미 입 밖으로 그런 소리가 나와버린 후였습니다. 보육원? 아이, 그럼 성과장이 고아였단 말이야? 이거 참 재밌네. 고아는 무슨, 내가 있는데. 저것도 다 의찬이가 다 해준 거다. 무슨, 과장 월급 내가 빤히 아는데, 저렇게 비싼 아파트를 어떻게 성과장이, 아무튼 들어가봐. 연락할게. 그렇게 아들 내외를 보내고 난 후 저는 괜한 이야기를 흘린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쓰였어요. 성격상 끙끙 앓는 것을 숨기고 사는 것도 힘들고 매일 집에서 부딪히는 양아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기도 힘들었죠. 그런데 양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또 뭐라고. 틀린 말도 아닌데 뭘 그렇게 쩔쩔매요. 그래도 괜히 회사에 이상한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어쩌나 싶어서. 아유, 됐어. 나오라지. 회사가 뭐 보육원 출신은 쫓아내기라도 한데 그런 걱정을 하는 걸 보니 친아들 입이 좀 가볍나 보네. 하긴 고 과장이 그런 이미지긴 해요. 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내가 자기 자리 꿰차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 그 성격에. 양아들은 의미 모를 이야기를 하며 웃어넘겼고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 그제야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친아들에게 한 번씩 연락이 오는 거예요. 밥은 먹었느냐, 뭐 하시냐, 이번 주에 식사 어떠시냐 그러는데 갑작스러운 관심에 그게 뭔 줄도 모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도 좀 자주 하고 몇 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아들이 조심스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집 문제로 한동안 전 남편 집에서 계속 살다가 최근에야 분가했다면서요. 집들이를 해야 하는데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힘드니 대신 음식 좀 해주면 안 되냐고요. 처음으로 아들에게 받은 부탁에 어찌나 들떴는지요. 그런데 양아들은 그 소식을 듣더니 조금 떨떠름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 자기 집들이 요리해달란 말이라니. 진짜 별로다, 고 과장. 도와줄 사람이 없다잖아. 어떻게 그럼? 도와줄 사람이 왜 없어요? 그날 하루 사람 쓰면 되는 건데 돈 쓰기 싫어. 자기 부모 고생시키려는 게 사람인가. 사실 나도 그날 초대받았어요. 거절하려 했는데 엄마 때문에 가야겠네. 너도 온다고? 그래, 엄마가 너 좋아하는 잡채랑 동태탕 그것도 해야겠다. 그렇게 친아들 집들이 날이 됐고 저는 아들이 미리 고지한 시간에 맞춰 장을 봐서 도착했죠. 저를 맞이한 건 개를 안고 있던 며느리였는데 결혼식장에서 봤던 첫인상과는 달리 참 무뚝뚝한 애였어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차에서 내릴 때도 인사 하나 없어 생긴 것과 다르게 싸가지가 없구나 했죠. 주방은 저쪽이에요. 그러니 오시느라 수고하셨다. 물 한 잔 드릴 테니 좀 쉬다 하셔라. 그런 배려도 없었겠죠. 저는 그렇게 오자마자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안방에 있던 며느리가 나와 오만상을 찌푸리며 그러더라고요. 아, 뭐야. 이 비린내 뭐예요? 동태탕 끓이면 좋겠다 싶어서 사왔는데 젊은 사람도 맛있게 잘 먹고. 동태탕이요? 누가 집들이에 동태탕을 해요?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나는 다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잘하는 거라. 누가 아줌마 잘하는 거 해달랬어요? 적당히 손님들에게 보기 좋은 음식만 내어주면 그만이지. 아줌마? 네, 아줌마. 설마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리길 바라는 건 아니죠? 아무리 명준 씨 친어머니여도 저한테 시어머님은 따로 계세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두 분 다 모실 생각도 없고요. 누가 시어머니 대접해달랬어? 그래도 아줌마는 좀 그렇지.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고요? 일단 빨리 저거나 좀 치워요.
안 그래도 입덧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온 집안에 생선 비린내가 뭐예요? 뭐야? 아니, 무슨 일인데? 그 사이 아들이 왔는지 소란에 급히 달려들어왔고 아들을 보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아들도 며느리 말에 난처한 듯 베란다며 온 집안 창문을 열어 환기부터 시켰고 결국 저는 비닐을 몇 겹이나 싸서 동태를 꽁꽁 묶어놔야 했습니다. 그러고 안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이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싸우는데 어찌나 가시방석이던지요. 그러게 그냥 시켜 먹자고 했잖아. 왜 저 사람까지 불러들여? 나는 시어머니 둘 모실 생각 없다고 했지. 당신도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잖아. 내가 동태 사올 줄을 알았겠어? 시어머니로 모실 필요 없어. 그냥 오늘 일하러 온 아줌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진짜 아줌마 데려왔으면 내가 이렇게 불편할 일도 없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아야겠어? 알았어. 일단 오늘만 좀 참아봐.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그런다고. 듣자 하니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들어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보란듯이 꽁꽁 싸매놨던 동태를 다시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어쨌거나 시간도 없고 음식 재료도 없는데 동태탕이나 갈비찜 아니면 메인으로 내놓을 만한 것도 없었고요. 아이, 하지 말라니까요. 그럼 그냥 가리? 일단 가져온 거니까 싫든 좋든 그냥 먹어라. 입씨름할 시간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 저도 더는 그런 응석을 받아주고 싶지 않았고 그러거나 말거나 동태찌개와 갈비찜, 잡채, 겉절이를 비롯해 몇 가지 음식으로 10인분의 음식을 차려냈어요. 다행히 비린내는 음식이 완성돼 가면서 옅어지고 집안에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졌죠. 집을 찾는 손님들마다 오자마자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기대에 차 있었어요. 아들 부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 좋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거실에 제가 차린 상 앞에 앉았죠. 그리고 그날 집들이 손님들은 동태탕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집들이에 동태탕 나오는 건 또 처음이네. 아이, 그러게. 대충 음식이나 시켜서 준비할 줄 알았는데 이모니까지 불러다가 말이야. 고 과장님 정성이 말로 다 못합니다. 아이, 근데 저분 성 과장님 어머님 아니셨나? 결혼식 때 뵌 것 같은데. 이리 와서 같이 드시죠, 왜? 아유, 난 됐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끼리 먹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아주머니, 여기 겉절이 비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아들 부부의 지인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이 주방에 앉아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없으면 또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여동생이 왜 등신처럼 그러고 앉아 있었냐고 당장에 나가버리지 그랬냐는데 아무리 지가 좋아 지 아빠한테 간 거라지만 엄마 욕심에 엄마 밥 차려 먹이지 못한 한이 있어 그랬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친아들에게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좀 보이려고 그런 욕심을 낸 것이죠. 역시나 그 와중에 저를 생각하는 건 양아들 뿐이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이 빠져나와 저를 챙기더라고요. 시간도 늦었는데 이만 가겠다고 하고 나가면 안 돼요? 아유, 그래도 뒷정리가 산더미인데 그거까지는 해야지. 그거야 고 과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뭘 거기까지 해줘요. 먼저 간다고 하고 근처 카페에 가서 기다리세요. 저도 적당히 둘러대고 나갈 테니까요. 근데 갑자기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다들 술에 취해 말짱한 사람이라곤 술을 마시지 않은 저나 며느리 그리고 양아들 뿐인 것 같았죠. 이야, 성 과장님은 어머님이랑 사이가 무척 좋으시네. 아주 효자가 따로 없어. 효자면 애초에 이 자리에 오라고 하지도 않았겠죠. 고 과장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 여기 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인연이면 회사 동료 집들이에 어머니가 와서 다 음식을 해주셔.
나는 솔직히 깜짝 놀랐잖아. 아이, 회사에서 고 과장님, 성 과장님 사이 안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아이, 두 분이 이렇게 인연이 있다고 하시니까. 김 대리님, 취하셨어요? 아니야. 됐어. 틀린 말도 아니지. 우리가 뭐 그렇게 돈독한 사이라고. 근데 내가 신기해서 그래. 왜 저렇게 모자지간이 좋을 수가 있나 싶어서. 내가 전에 밖에서 만났는데 어머니랑 단둘이 식사를 하고 있지 뭐야. 다들 자기 엄마랑 단둘이 나가서 외식하고 그래? 이거 특별한 인연은 저기 두 분한테 있는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고 과장님. 곧 말실수하실 것 같은데. 말실수? 내가 말실수할까봐 겁이라도 나나보지? 엄마, 그만 가요. 이만 먼저 가볼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요. 이러고 가면 뒷정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긴 어딜 가. 앉으라고. 많이 취하셨어요, 고 과장님. 이거 놓으시고 말씀하시죠. 참나, 웃기지도 않네. 네가 왜 저 사람 곁에 붙어 있는지 내가 말해줘? 내가 너 그 시커먼 속내를 한번 만천하에 까발려봐. 왜 이래, 명준아. 그만해라, 어? 놔봐요. 아, 이상하잖아. 코아 주제에 보육원에서 자라 부모도 없이 자란 주제에 나이 든 중년 아줌마 옆에 붙어서 자식 노릇하는 거. 뭐야, 고 과장님. 다 저분 재산이 탐나 그런 거겠죠. 순진하고 멍청한 나이 든 여자 옆에서 자식 노릇 좀 하면서 알랑방귀 좀 끼고 돈도 좀 빼돌리고 성가장 그런 거 잘하잖아. 부장님한테도 살랑살랑 내가 잘 알거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그렇지 아들이 그렇게 쉬워? 더군다나 친엄마도 아닌데 나도 친엄마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엄마랑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왜 이 자식은 쉬운데? 어? 여보. 헐, 대박. 대박? 맞지, 대박. 내가 더 대박인 거 알려줄까? 양대리, 이분이 바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신 미쳤어? 그만해. 이게 무슨 추태야. 이거 봐봐. 이분이 바로 내 친어머니, 나를 낳아준 친엄마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과장, 눈독을 들이지 마. 그거 아파트 그거 내 거라고. 내가 친아들이라 나중에 내가 받게 될 유산이야. 괜히 헛물 켜지 마.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말릴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아들 뺨을 후려쳤어요. 그래도 분을 사귈 수가 없어 옆에 묻혀놓고 담은 겉절이를 손으로 퍼다가 아들 얼굴에 던졌습니다. 아줌마! 뭐? 다시 말해봐. 고아 주제에? 순진하고 멍청한 나이든 여자?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너를 낳아주고 평생을 너 하나를 위해서 쇠가 빠지게 고생한 나를 두고 돈 많은 아빠랑 살겠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니 다시 나를 찾은 이유가 그거였어? 그래,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 결혼식 이후로는 연락도 없던 네가 왜 그러나 했더니 내 아파트 보고 난 후였어.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아주 그냥 순진하고 멍청한 여자라 그래. 저는 식탁에 남은 음식을 있는 대로 집어던졌고 양아들의 만류에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분하고 서러워 미치겠더라고요. 아들도 벼랑간 정신이 좀 들었는지 자기 얼굴이며 몸에 뚝뚝 떨어지는 음식물을 천천히 닦으며 절 보더라고요. 거실에 남은 사람은 일어서서 앉아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숨도 못 쉬고 쳐다보고요. 유산? 너 나 헛물켜지 말아라. 무려 17년이야. 17년을 남처럼 살다가 만나서 고작 이런 대접을 해준 네가 아니라 몸에서 음식 냄새가 나니 학원에도 학교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면박을 줬던 네가 아니라 보육원에서 자라서
날 친엄마 그 이상으로 살뜰히 보살펴준 의찬이가 내 아들이다. 내가 가진 거 다 의찬이한테 줄 거니까 너희야말로 내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아라. 못 줄 것 같으면 내가 다 쓰고 죽어버릴 테니까 너는 꿈도 꾸지 마. 가자, 아들. 그렇게 저는 젖은 행주에 대충 손을 닦고 양아들을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아들 16에 빼앗기듯 보낸 아들은 언제든 아픈 손가락이라 무슨 짓을 해도 참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를 그냥 일하는 도우미 아줌마 취급을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양아들을 모욕하는 것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한테 침을 뱉어도 아들한테 침을 뱉는 것을 어떻게 참고만 있나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엄마 맞다고요. 자식이 돌을 맞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그냥 지켜만 보겠냐고요. 전엔 아무리 의찬이가 내게 둘도 없는 인연이 된 아들이라지만 내심 천륜이 있고 핏줄이 엮여 있는데 어떻게 내 친아들만 할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양아들이 그런 수모를 당하는 걸 보니 아주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친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아들 번호를 차단해버렸는데 양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자리 좀 마련해 달라는데. 됐다. 앞으로 보고 살 일도 없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해. 알았어.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중에 생각 바뀌면 내가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 그리고 저는 제 앞으로 된 아파트 명의를 아들에게 돌렸어요. 애초에 내가 번 돈도 아니고 입양을 할 때부터 어차피 양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으로 생각했으니 미련도 전혀 없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돈이라면 평생 치아빠 품에서 쓸 만큼 썼을 거다. 지금도 적잖이 지원받았을 텐데 아무리 취했기로 써니 내 재산까지 탐내고 있는 걸 보면 욕심이 아주 머리 끝까지 찬 거지. 그 회사에선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나 죽거든 어디 모르는 데서 도망가서 살아. 그래도 끝까지 찾아와서 자기 유산이라고 나눠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싸워서 한 푼도 주지 마라. 친아들과 그렇게 한바탕 한 뒤로도 한 번도 후회가 없는 걸 보면 잘한 일이다 싶어요. 이제 저한테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16년 전에 미국 갔다 선물해준 장갑을 아직도 쓰고 있다며 더 따뜻한 새 장갑 사와서 헌장갑 버리라는 우리 아들. 이번 주에 있을 상견례 때 기죽지 말라고 백화점에서 또 고운 보라색 원피스 하나 사온 우리 의찬이 말이에요. 아들 결혼식에 화촉 점화도 하고 혼주석에 앉아 아들 잘 보내주려 합니다. 남은 생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엄마로 잘 살아보겠습니다.